의도로서는 고시 제도의 낡은 제도를 탈피하고 전문성과 좀 더 다른 외교관을 뽑는다는 취지로 외교 아카데미를 설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위의 폐지는 왜 2년으로 단축하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무고시랑 외교 아카데미 공부하는 부분이 같기 때문에 외무고시 폐지를 2년으로 하는 게 정당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뉘앙스로 끝났습니다. 그런 것을 들음으로써 왜 외무고시와 외교 아카데미는 같다고 하면서 왜 새로운 제도인 외교 아카데미를 설립하는지 좀 우아스러웠고요. 그 다음 또 외교 아카데미 그 패널 보신 분들이 외교 아카데미를 찬성하는 이유가 현재 고시생들이 대학생활이나 대학 공부에 소홀히 하고 오직 고시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림도 고시촌 등 여러 독도실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여서 대학 교육의 정상화인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도인 외교 아카데미를 찬성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시로 인한 대학 교육의 정상화는 고시로 인한 유일한 원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봐서도 98년 IMF 이전 대학 졸업생 분들은 대학 입학생 수가 엄격히 제한되어서 대학 입시가 들어가기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무분별한 대학 설립으로 인하여 대학 입학생 수가 정말 제가 옆으로 보기에도 그냥 장난식으로 말하면 개나 소나 대학을 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대학생 졸업수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 전반의 교육이나 보면 과연 대학 교육을 함으로써 대학 정상화를 하면서 정말 순수히 학문의 장으로서 다니는 대학생 수는 정말 제한적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3학년까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여도 4학년 때 솔직히 대학은 순수히 예전만큼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닌다 보기보다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대주심으로써 대학 생활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4학년 때는 취업 분위기라 하면서 너무나 그러면서 대학 교육은 마무리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교 아카데미 설립의 주 목적이 그 공청에 관해서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외무고시는 뽑는 외교관이라서 새로운 아카데미는 길러지는 외교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외무고시에서도 합격 이후 바로 실무로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짧지만 4개월의 연수를 끝나고 외무부 각 부선에 연수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길러지는 외교관으로서 바꾸는 대안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좀 더 외무고시의 그런 실제 연수 기간을 4개월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이상을 두무러 하는 게 더 정당하고요. 잘하는 게 다층적 검증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나 수치로서 하는 게 아니라 면접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객관적인 컴퓨터나 데이터 수치로서 하는 게 아니라 면접위원이 하는 것이라서 사람의 관점으로서는 아무리 그런 내부 기관이나 외내부 기관자가 이상 100% 공정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주관적인 관점인 0.01%라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 외교 아카데미 전형은 총 3가지 전형인가 4가지 전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 영어 전형, 그 다음에 제2고 외국어 능처 전형, 그 다음에 전문가 전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영어나 영어나 제2 외국어 능통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은 단순히 외교 해학이나 이런 정부 내 이런
G20 같은 국가, 세계적인 외교 관계에 대한 그런 관에서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전형을 뽑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나 제2국어 능통나 전형은 국어가 아닌 단순히 외국어 전형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왜 영어나 제2국어 전형으로 나눠서 뽑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 거고요. 솔직히 영어나 제2국어 전형은 단순히 제2 외국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2국어나 영어나 능통자 전형을 뽑는다면 솔직히 외교 회화이나 통역이 가능한 사람으로 하였는데 외교 아카데미 되면서 2차 논문 과목의 비중을 엄청나게 줄였는데 저는 전문성, 그러니까 외교관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외교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는데 과연 2차 논문 과목을 줄이는 것이 과연 외교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건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크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법고시에서도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로스쿨이 생긴 이후에 로스쿨생들이 법적인 학문적 지식이 부족해서 방학 때면 신림동에 다시 와서 학원 강의를 듣거나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로스쿨에 입학은 했지만 법학 관련된 법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일반 고시생들보다 사법시험 준비생들보다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교 아카데미에서도 지금 취지는 말로는 전문성을 높인다. 물론 저희가 말하는 2차 논문 과목에 국한된 게 아닌 다른 제2외국어나 이런 쪽의 전문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2차 과목을 줄이고서 전문성을 높인다는 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큰 의문입니다. 이러저런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역동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체제 내에서 견뎌냈던 이유는 일단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정상적인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이라든가 기타 고시제도 그 다음에 자산의 축적 그 다음에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분이 상승이 가능했다는 그러한 통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가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안정성과 역동성을 지녀온 사회였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양극화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신분 이동의 통로가 막혀간다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이제 한국 사회를 상당히 위험하게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법시험과 그 외에 고시제도,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 한국 사회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비법대 출신이고 교육학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IMF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 과에서는 교사 지망생이 많지가 않았는데 그 이후에 IMF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제 동료와 후배들이 이제 교사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놓고 어느 누구도 저들은 교육학과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사범대학 학생들을 가지고 교사만 지망하는 낭인들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사를 지망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이공계열 학생들이 의사를 지망하는 것은 그것들은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지 그런 것들 모두 그들에게 비난을 돌리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법시험이라든가 행정고시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망하는 것은 그들에게 비난을 돌리고 그 다음에 마치 고시 낭인들이라며 비아냥거리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돌리고 비아냥을 돌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공정한 시험의 형태인 고시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성이라는 단어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대 출신이 아닌 다른 많은 분들께서도 이미 행시나 사시, 외시 등을 준비하고 계시고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전문성을 개발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모두 실패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그러니까 대학에서 다른 법학이 아닌 다른 전공을 거쳐서 로스쿨을 거쳐서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꼭 전문성이 담보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법률 시장에서 법률가는 저는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바로 법률에 대한 지식입니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법률을 가르쳐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외부에 대한 전문성,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성취시킬 수 없는 이중 전문성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법률 서비스를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사법시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순차적이고 성공적인 제도이지, 오히려 기존의 법률적 전문 서비스를 도외시한 채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로스쿨 제도는 전문성의 의미를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경쟁을 이겨낸 사람들은 최소한의 수준을 갖춘 변호사가 선발이 됐었는데, 로스쿨에서는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사학기면 6천만 원인데, 일단 6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진입 장벽을 막아놓고, 그래서 2,000명의 학생들과 경쟁을 시킵니다. 지금 사법시험 2만 명이 경쟁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1,000명입니다. 2,000명이 경쟁해서 앞으로 합격률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70% 얘기가 만약에 70%가 된다면은 2,000명이 경쟁해가지고 1,400명이 합격을 한다는 건데, 그런 경쟁률로 과연 그 변호사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경쟁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면 교육으로 변호사의 질을 담보해야 되는데, 로스쿨 교육은 법과대학 교육과 지금 똑같습니다. 교수님들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뭐 로스쿨에서 토론식 교육을 한다고 하고, 뭐 발표식 교육을 한다고 하고, 세미나식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한양대 로스쿨 오영근 교수님께서 법률저널이라는 그 신문에 칼럼을 하나 내셨습니다. 로스쿨에서 토론식 교육과 창의식 교육을 시도해 보았지만 불가능했다고 하셨습니다. 로스쿨 처음 도입됐을 때 그 좋은 취지로 하나 설명했던 것이 뭐 지방대학을 살린다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지방대학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그 소위 서울 그 일부 명문대 학생들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교수님들께서도 공공연히 로스쿨 처음 도입될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학부생들한테 어차피 로스쿨도 나중에 변호사 시험 봐가지고 그 성적이 좋아야 로스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로스쿨 취지가 아무리 어떻든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하셨습니다. 그런 말들이 로스쿨 교수님들한테 직접 나올 정도라면 로스쿨의 취지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로스쿨이라고 하면은 그냥 들으면 좋습니다. 로스쿨 하면은 왠지 법대 보시는 낡은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썩어 빠진 것 같고, 로스쿨 하면은 좋은 것 같고 장점만 있을 것 같은데, 로스쿨은 현재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을 통해서 양성되는 법조인보다 전문성 떨어지고 법 지식 알지 못하고 자기 원래 전공 지식도 알지 못하고, 그런 로스쿨의 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는 변호사만이 양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